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봄이 맞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만큼이나 또 저희가 재밌는 작품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영화 보는 새 작가의 각각 작가들이 추천하는 추천작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윤 작가님 어떤 추천작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넷플에서 지금 현재 방영 중인 네. 일본 드라마 핫스팟이라는 오, 작품을 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너무 평이 좋더라고요. 나 진짜 너무 재밌어요. 보물을 발견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작으로 네. 이게 거의 탑 2에 들어서 진짜 제가 하길 잘했네요. 먼저 하기를. 그러네요. 왜냐하면 아니, 저는 겹칠 뻔했네요. 이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아무 아. 정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걸 보고 눌렀는데 재밌어요.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분위기인데?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크레딧이랑 이거 찾아봤더니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추천했던 네. 브러쉬업 라이프라고 오!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최애 일드가 있는데 어. 그 작가의 세 번째 작품인가? 시나리오. 그래서 톤이 너무 비슷해요. 이게 이 사람만이 그 낼 수 있는 분위기와 그 개그 스타일이 있는데 참고로 이 작가가 일본에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거든요. 너무 스타일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 작품 아니야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그 사람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부터 아니 사람들이 다 우연히 눌렀다가 완전 빠졌다고 막 다 난리가 났어요. 저는 약간 소문이 난 것 같아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소하게 재밌는 너무 그 일본 재밌어요. 드라마 맞아요. 특유의 맞아요. 아직 끝까지는 못 보고 조금 남겨놨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소개하려고 지금 넷플에는 8화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10부작인데 그래서 그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다른 파일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엔딩을 보셨어요? 엔딩까지 오늘 새벽에 이야.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근데 진짜 이 작가가 추구하는 그 아까도 말했던 소소하면서 이게 개그 스타일이 막 팡팡 터지는 개그는 절대 아니고 피식피식 웃게 되는 개그거든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기고 제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우위로 따지자면 브러쉬업 라이프가 훨씬 더 우위긴 해요. 근데 이 드라마도 엄청 가치 있고 이 작은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게 전해져요 사람들한테.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후지산 언저리에서 시골 관광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이제 작은 호텔에 호텔리어로 일하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집에 가다가 차 사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그 동료 호텔리어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을 발휘해갖고 자기 목숨을 살려줘요. 근데 그 아저씨 정체가 누군가 인간과 외계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거예요. 혼혈. 자기가 외계인이라고 혼혈 말을 아재?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외계인이야. 너한테는 특별하게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외계인의 능력이 또 웃긴 게 이런 신체적인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엄청 빨리 달리다던가 차보다 빨리 단기적으로 머리를 엄청 잘 쓴다던가 단기적으로 코 냄새를 잘 맡는다던가 지속적이진 않지만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그걸 써야겠다 싶으면 근데 쓰고 나면은 후유증이 있어요.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근데 그 후유증도 너무 웃겨요. 머리를 쓰면 탈모가 생기고 코를 쓰면은 축농증이 걸려요. 비염이 막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후지산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호텔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 호텔에 있는 온천에 들어가면 이게 그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약간 란마 같은 건가? 그래서 이 호텔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외계인을 중심으로 이 마을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이 계속 설정부터 완전 맞아요. 설정부터 너무 웃기고요. 벌어지는 사건들도 너무 웃기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브러쉬 라이프 때부터 느꼈지만 이 남자 작가인데 여자들끼리 하는 수다들을 너무너무 이걸 이 사람 여자 아니야 싶을 정도로 되게 잘 그려내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다들과 그 말도 안 되게 듣게 돼. 맞아요. 그 수다에 자꾸 귀 기울이게 되고 수다 내용이 진짜로
별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 진짜 스몰 토크 있잖아요. 응. 여자들 3명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듣게 되면서 약간 재미도 있고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우리가 히어로라고 생각하면 늘 젊고 건정한 체구의 멋진 남자들만 아이언맨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50대가 일단 넘었고요. 머리도 아까 말했듯이 머리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탈모가 약간 있고요. 그러면 그 치유가 안 돼요? 끼고. 안경도 끼고. 예? 치유가 안 돼요? 네. 한 번 쓰면? 이미 그건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기가 머리를 썼기 때문에 탈모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건 자연적 탈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일단 50이 넘었고. 아, 그런 내용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게 제가 엔딩까지 꼭 본 이유가 이 브러쉬업 라이프도 엔딩까지가 너무 완벽을 했거든요. 이게 이런 스포일러는 하지 마세요. 스포일러는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내용이 갈수록 대부분 드라마들이 엔딩이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경향들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개그가 계속 반복되는 개그라서 엔딩이 조금 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다시 이 사람은 엔딩에 엄청 강점이 있는 너무 보고 작가라는 싶어. 생각도 들고요. 그 엔딩도 이거에 맞게 굉장히 소소한 엔딩이에요. 뭔가 엄청나게 큰 교훈을 주거나 뭐 엄청나게 뭐가 바뀌지 않는데 그냥 이 드라마를 완벽하게 매듭 짓는 느낌의 그런 엔딩까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서 이거는 그리고 다시 봐도 약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을 발휘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몰아서 봤는데 지금 이게 2화씩 뭐 이렇게 공개됐었나요? 일주일에 하나씩이요. 아, 그랬구나. 저는 네. 좀 몰아서 봤거든요. 네. 최근에. 진짜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진짜 정말 딱 그게 맞아요. 혼자 이렇게 보면서 피식피식 웃는 웃고 있는 내 자신이 또 웃긴 그리고 약간 좀 뭐 요즘 안 좋은 소식들도 많고 맞아요. 그럴 때 맞아요. 뉴스를 끄고 이 맞아요. 드라마를 틀어놓으세요. 힐링이 됩니다. 진짜 힐링이 돼요. 되게 그리고 따뜻하고 저는 울진 않았지만 이 엔딩 보고 울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난 감동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마음이 전해지고 이 마을 사람들과 이 외계인의 관계성도 너무 웃긴데 그게 막 설득도 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정말 다시 한번 브러쉬업 라이프를 다시 한번 추천할 정도로 이 작가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그 작가의 전편을 찾아보고 싶네요. 이 전편이 제가 이 작가 팬이라서 사실 좀 몇 개를 찾아봤었는데 뭐예요, 바카리즘이라고 이게 한국말 바카리즈무? 이게 한국말로는 바보 리듬이라는 그 개그맨 닉네임이에요. 네, 활동명이에요. 바카리즘이라는 남자인데 이 브러쉬업 라이프는 티빙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티빙에 있어요? 네, 티빙만 없는데. 넷플에서는 이거 말고 단편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무슨 이게 제목이 뭐더라? 무슨 침입자라는 제목의 무슨 뭐뭐뭐 침입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한 편 있고 그리고 상상 오해 일기? 들어본 거 그런 네. 드라마인데 근데 그 드라마는 사실 저랑 좀 안 맞아서 저는 그거 보다 말았는데 맞는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그거는 만화 원작을 드라마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고. 예. 근데 아무튼 근데 매번 보면은 이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인장 같은 분위기와 그 대사들이 있어요. 톤이. 정말 천재적인 네, 개그맨이자 감독이군요. 알겠습니다. 진짜 저도 네. 이번에 추천작으로 이거를 할까 다른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만 재밌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에요. 사실이 너무 좋네요.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다른 거 뭐 어떤 추천작을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할까요? 저도 넷플릭스에 지금 한참 방영 중에 있는 소년의 시간이라는 그거 화제작.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안 보셨어요? 네, 아직 안 봤어요. 정말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3월 13일 날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뭐 공개 즉시 완전히 막 대중 막 평단의 막 호평이 장난이 아니고 그 감독님 전작까지 막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화제가 돼서 이걸 봐야 되겠다 해서 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작품이. 그래서 이게 영드구 4부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진짜 몰아서 보기 너무 좋은 작품인데 이게 연출이 필립 바란티니라는 감독인데 뭐 큰 작품을 막 했거나 이런 감독은 아닌데 이 감독이 이제 연출을 했고 그다음에 스티븐 그레이엄이라는 배우랑 오원 쿠퍼라는 이제 소년이 나오는데 이 소년이 이 영화가 데뷔작이래요. 한 번도 연기를 안 해봤다는데 정말 너무 놀랍게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주목해야 된다. 이 아이는 진짜 이 영화계의 미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뭐냐면은 내용이 이제 경찰이 어느 날 갑자기 13살 소년인 제이미라는 아이가 사는 집에 들이닥치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집을 잘못 찾은 거 아니냐라고 막 총을 막 중무장한 경찰들이 막 들어오니까 여러 명이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 경찰이 막 2층으로 막 올라가 가지고 한 아이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 집의 아들. 13살밖에 안 된 아들. 그래서 얘를 살인죄로 체포하겠다 하면서 이 아이를 잡아가는데 이 아이는 너무 아이잖아요. 막 울면서 아빠 막 부르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경찰서로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화가 원테이크로 촬영이 됐어요. 1부부터 4부까지. 믿어지세요? 그런 기술을 쓴 거야? 아니면 진짜로 원테이크를 근데 쓴 이 거야? 감독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대요. 이거 특수효과로 어떻게 만진 거 아니냐 그런데 절대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테이크다. 근데 이거를 이제 놀랍죠. 근데 그걸 진짜 그렇게 해낸 감독이에요. 근데 이게 살짝 트릭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인물의 머리 뒤로 카메라 가면서 약간 블랙이 될 때 뭐 다른 장면이 된다든지 이런 트릭은 살짝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원테이크로 전부를 찍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중간에 2부에서는 드론 촬영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 장면만 짧게 봤는데 이 드론을 카메라에 연결해서 다시 받아서 계속 찍는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워요. 그 얼마 전에 버드맨이라는 영화가 원테이크로 찍었다. 1917도 맞아요. 네. 1917도 근데 그러잖아. 그런 작품들이야말로 원테이크처럼 보이는 맞아요. 기술을 쓴 거죠. 였고 네. 이 작품이 진짜 네, 네, 원테이크라고. 네. 그래서 그런 촬영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요. 그런 촬영 기법도 놀랍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13살 소년 제이미가 자기 친구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죠. 학교에 어떤 여자애를 죽였다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이 아이가 진짜 죽인 건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 아이가 죽였다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죽이게 됐는지 이런 비밀들이 사부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면서 이 주변의 가족, 이 아이의 가족에 또 어떻겠어요? 누나도 있거든요. 막 그런 것까지 통틀어서 사부를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얘가 이제 체포되는 거, 두 번째는 학교, 세 번째는 제이미가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 구치소에서 그런 상담실 이야기, 4화는 제이미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원테이크다 보니까 장소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완벽해요. 그 하나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정말 완벽하고 정말 이 영화는 딱 세 가지 연기가 너무 뛰어나다. 세 번째 촬영 기법이 너무나 독특하고 완벽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메시지가 대단하다. 왜냐면은 13살밖에 안 됐는데 얘가 살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접근을 할 때도 이 경찰의 접근법이라는 경찰도 다 어른이잖아요. 어른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아이들 간의 아이들만 알고 있는 은어. 여기서 되게 독특한 은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감독님 대단하네. 근데 이게 실제로 영미권에서 이 은어가 지금 10대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는 은어가 있는 거예요. 남성성에 대한 조롱. 근데 이 13살 아이가 이미 남성성이 무엇인지 남성성으로의 조롱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짚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제목이 소년의 시간. 그쵸. 이 소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여자애와 이 남자의 관계는 뭐였는지,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이 어땠고, SNS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이게 경찰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 이 아이의 정말 비밀이 드러나는 게 이제 3화의 그 상담신에서 드러나는데 정말 거기서 연기와 이 폭발력이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 특히 이 배우가 어떻게 이 연기를 하지? 생각해보세요. 원테이크면 연극처럼 모든 게 다 짜여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 감정 연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해낸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화제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정말 드라마인데 이게 벌써 뭐 에미상 뭐 여기 막 작품상 후보로 가야 된다. 뭐 벌써부터 막 말들이 많을 정도로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되게 강하게 받거든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다음 세대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지,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 이 세대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른들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린 피해자가 있을 때 이 가족들이 겪는 이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비난당하는 그런 문제까지 건드리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묵직하면서 정말 강렬해요. 소년의 시간 진짜 강추드립니다. 정말 정말. 그래서 핫스팟을 이기고 이 소년의 시간을 제가 추천을 하게 됐어요. 꼭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추천받은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너무 좀 어둡고 아니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약간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면 진짜 경이로워요. 이 드라마 자체가. 그래서 근데 저 때문에 너무 또 기대감을 높이시지 말고 살짝 월드 차트에서도 엄청 순위가 높다고 막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약간 나는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일원이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대로 또 내 학교 생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정말 오원 쿠퍼라는 이 소년 배우에 대해서 와 진짜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연기도 이 아빠로 나온 그 스티븐 그레이엄 이 드라마의 제작도 했는데 얼굴 보면은 좀 익숙한 배우일 거예요. 근데 연기 진짜 정말 잘해요. 이분이 아빠니까 진짜 막 얼굴을 비비면서 우는 장면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 때문에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이 심파가 아니에요. 절대. 막 이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심파는 쉽게 이거 봐 얼마나 슬퍼 이게 아니라 정말 진액을 막 뽑아내는 것 같은 눈물? 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게 그 정도로 호연을 한다. 그래서 정말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김 작가님은 그러면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그 소년의 시간과 핫스팟을 네. 일단 찜해놓고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이라는 제목부터 너무 좋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 제목이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이지만 전혀 우울하지 않고 진짜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 1초만 봐도 힐링이 바로 되는 이 진짜 고양이 덕후시잖아요. 영혼의 진통제라고 할까? 영혼의 진통제. 이 사회초년생 이제 집사가 있어요. 여자인데 이 사회초년생인데 회사 생활 너무 힘들고 지치는 어느 날 진짜 조그맣게 굶어 죽기 직전인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오거든요. 근데 이 조그맸던 길고양이가 갑자기 사람만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해, 청소해, 막 어머 우렁각시네. 뭐예요? 음식도 너무 잘해서 맨날 완벽한 도시락을 싸줘요, 이 집사한테. 어머.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집사가 아니고 이 고양이가 그러니까 인간의 집사네? 집사가 돼서 막 장도 보고 그 앞치마를 항상 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와 이 집사의 일상 스토리예요. 그냥 밥해 먹고 둘이 투닥투닥하고 근데
얼마나 진짜 귀엽고 힐링이 되는지. 거기에 그 고양이의 그 습성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매칭이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집사가 자고 있으면 고양이가 그 집사 배 위에 올라가서 그릉그릉을 하는데 애가 압사돼서 죽을 것 같은 막 숨 막혀 유키치 막 이러면서 고양이 이름이 유키치거든요. 근데 이 일본 애니메이션이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고양이가 앞치마를 한 번도 벗지 않아요. 항상 이 배 너무너무 이 뚱뚱하게 나온 배로 앞치마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걸 보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그 고양이가 살림을 잘한다고 해서 의인화되지 않아요. 그냥 그 고양이인 상태로 이 집사랑 이 집안에서 투닥투닥 하는 아, 그럼 말을 하진 않아요? 네, 그냥 휴 맨날 한숨쉬고 집사가 너무 고양이의 눈으로 보기에도 한심한 거야. 이래가지고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너 진짜 한심하다. 맨날 내가 이렇게 해다 바쳐도 너는 발전이 없구나. 막 이런 표정으로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거기서 그 주인공 여자가 약간 이렇게 뭐 성장을 하는 그런 네. 성장 스토리처럼 연애도 진행되나요? 이제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연애도 할 것 같고 고양이 덕분에 인간으로 거듭나는 인간다운 근데 인간으로 네, 거듭나는. 제가 고양이를 반려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고양이들한테 얻는 어떤 따뜻한 느낌? 사랑 이게 진짜로 인간을 성장하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작가가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반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TV에서만으로도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이 고양이가 살림을 얼마나 잘하냐면 실제 레시피 북이 나왔어요. 헐. 이 고양이가 이 집사한테 해주는 이 요리가 그 진짜 실제 리얼한- 레시피로 서점에 출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다음에 가면 그 책을 한번 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되게 히트한 네. 작품인가요? 책으로 그랬겠나요? 나왔고 애니메이션으로 있고 지금 왓챠랑 TV랑 막 웨이브랑 넷플릭스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시간 나시면 꼭 그 보시길 플로우라고 바랍니다. 그 개봉했잖아요. 네, 고양이 영화. 고양이 영화. 그것도 보실 예정 아니면 보셨어요? 네, 곧 볼 예정입니다. 다음에 재미있으면 추천작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양이와 강아지의 세상은 네. 정말 인간이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맞아요. 할 수 있다면 마음만 먹으면 맞아요. 마음만 먹고 책임감만 있다면 저는 키우진 않지만 약간 음. 심심할 때 그 쇼츠로 고양이 음. 강아지 키우시는 보는 분들의 것만으로도 네. 그죠. 자기 전에 어떻게, 자기 전에 저도 강아지 영상 보면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피식피식 웃는 맞아요. 정말 이 휴대폰 화면을 뚫고 막 그 사랑의 기운이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정말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 인간이 진짜 도움을 받는 거고 이 드라마 이 네. 애니메이션처럼 치유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정말 믿습니다. 역시 귀여움은 세상을 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여움이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안 귀여운 영화. 극과 극의 분위기로 이제 치닫네요. 갑자기 뭐 반려견 반려묘 얘기하다가 저희 오늘 메인 영화죠. 넷플릭스 최신 개봉작이자 화제작 계시록을 네,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어떤 영화인지 연상호 작가님이자 감독님의 작품. 네. 자, 줄거리부터 윤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 성민찬이 주인공이거든요. 류준열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수상한 남자가 새 신도로 등장을 하는데 막 교회 목사님이니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이제 교회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발에 전자발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갑자기 딸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거든요. 아들이에요? 네, 왜 아들. 저는 딸이라고 생각했죠? 아들. 저도 딸인 줄 아들이에요. 그래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이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서 갑자기 본능적으로 그 전자발찌 남자를 생각하게 돼갖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 범인이라고 추정을 해서 그 남자를 쫓아가서 네.
네가 내 아이를 데리고 갔지 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그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 엄청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수로 그렇게 벌어지게 되겠지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순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신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신의 계시를 보게 되고 그 이후로 이 목사가 광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목사가 류준열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 형사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범인을 쫓고 있는 네, 형사가 형사. 나오죠. 그 형사가 신현빈 신현빈. 배우. 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보시고 나서의 짧은 소감을 먼저 나눠볼게요. 김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뭐 볼만했습니다. 근데 오.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영화에. 기승전까지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래요? 싶다가 결에서 약간 너무 이렇게 사건이 휘리릭 해결되어 버리는 그 점만 빼면 괜찮지 않았나. 그래요? 아니 저하고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래요? 저는 정말 이 영화가 완벽한 용두사미의 그 자체가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상호 감독님 작품들이 점점 이렇게 대부분 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추세가 되고 일을 있어서 벌리긴 잘하는데 네. 마무리를 못해. 저는 사실 연상호 감독님의 지옥을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근데 지옥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갈수록 이 작품을 내놓으실수록 용두사미가 약간 감독님의 퍼스널 컬러가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싶은.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 방법이 일을 막 벌렸다가 어떡하지? 대충 수습. 이렇게 영화를 만드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물론 대충 하신 건 아니라고 믿겠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중반까지 몰입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또 하나의 약간 지옥 다음으로 괜찮은 작품이 나올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그 주인공 3명 아까 말했던 그 목사와 형사와 그 범인 3명이 모이는 지점부터 맥이 탁 풀리기 시작하더니 맞아요. 정말 너무 안타깝게 이 사건의 네. 마무리야말로 신께서 그냥 대충 봉합해 주신 게 아닌가 신의 싶은 계시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완전히 완벽하게 두 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는 전반부도 아니고 거의 초반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정들이 막 나올 때 와 재밌겠다 막 끌어오르다가 갑자기 정말 확 식어버리는 네. 정말 짜게 진짜 식은 갑자기 네. 진짜로. 식은 상태로 어. 그냥 끝까지 맞아요. 보고 나서 너무나 결과가 네. 허무해서 네. 아니야 말이. 뭐가 있을 거야.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너무 급선회를 하니까 이렇게 뭔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느 순간 그냥 고속 거기서 강렬하게 추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식어버릴 수 있나 싶은 지금까지 이 끌어올렸던 이 긴장감과 이 뭔가 텐션이 어디로 갔나 싶게.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제목도 계시록이잖아요. 초반에 그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죄를 짓고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연이나 어떤 사물의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신의 계시다. 이것은 신의 계시다. 저는 거기까지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것은 신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거를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과 계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설정이랑 그게 거의 초반, 중반 조금 되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이 캐릭터가 이제 계시 중독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설정이 저는 개시 덕후. 계시 덕후잖아요. 뭐만 보면 계시래. 근데 그거 어쨌든 그 설정 이게 이제 2022년인가 그 웹툰 동명의 웹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웹툰을 처음 이 연상호 작가님이 이제 이 설정을 만들었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웹툰에서도 성공적인 설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거 외에 없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이 목사라는 캐릭터가 재밌단 말이에요. 맞아요. 되게 현실적이면서 좀 굉장히 또 이중적이면서 개인적인 상처도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막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되게 악하고 어쨌든 그런 것에서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인데
저는 이 캐릭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형사 캐릭터와 그다음에 여기서 그 전자발찌찬 성범죄자 그 악당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갑자기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시너지가 안 나면서 모든 스토리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이 목사랑 이 빌런만 이 악당만의 이야기로 조금 오히려 좁혔으면 어떨까. 맞아요. 이 목사의 이야기를 더 키우고 네. 이 악당도 조금 상대적으로 저는 류준열 캐릭터에 비해서 조금 약했거든요. 조금 뻔하면서.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키우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이게 들더라고요. 소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쁘지 않아요.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주인공이 목사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히려 좀 더 촘촘하고 좀 네네. 복잡한 사건을 끼워 넣어서 한 2, 3부 정도의 시리즈물로 갔었으면 훨씬 더 재밌게 풀었을 것 같은데 시리즈까지나? 아니 왜냐면 설정이나 이게 앞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뒷부분에 약간 시간 되니까 끝내야 돼 이런 느낌처럼 그냥 막 던져버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되게 앞부분에 힘준 거에 비해서 아니 그리고 류준열이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류준열이 처음에 이 사람을 막 어쨌든 뭐 스포일이 안 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나서 계시를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돌변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득력이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설득력도 좀 앞에 오히려 조금 강화를 하면서 이 캐릭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렸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자기가 그 어쨌든 살인을 저지르고 그 계시라는 네. 걸 받았을 때는 어쨌든 회개하고 네. 두려움에 떨고 인간적인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네. 자기를 이끌어줬던 목사님한테 가서 고백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 엄청 어려운 개척교회를 이끌고 있던 이 사람한테 큰 기회가 오잖아요. 네네네. 큰 교회를 맡게 네네네. 되는. 그래서 약간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서 확 드러나면서 이거를 계시라고 우기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사람 진짜 순수하게 계시에 완전 빠졌구나. 그게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처음에 그 살인을 한 그 현장에서 첫 번째 게시를 보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게시에서 이 사람을 119에 신고를 안 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악행인데 맞아요. 저는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초반에 보여줬던 이 사람의 어떤 열정적인 그런 정말 바른 목사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음에 그 자연 현상에서 그 계시라고 믿은 그거를 보고서는 어떻게 사람을 그냥 놓고 신고도 안 하고 갈 수 있나. 거기서 저는 조금 쉬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놓고 신고를 안 한 것뿐만이 아니고 확실하게 끝맺음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더 완전히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캐릭터가 조금 돌변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리 계시가 강했다고 해도 그 전에 계시에 대한 어떤 서사는 쌓아놓은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이프가 뭐 바람났고 이런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설정은 있지만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그런 캐릭터의 어떤 설득력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최규석 연상호 콤비가 네네. 그 캐릭터를 깊이 있게 설정하고 그 캐릭터를 강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너무 혹평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시나리오를 뭐랄까 설정 하나가 있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걸로 우리 얘기를 써보자. 뭔지 알아요. 설정이 제일 재밌는. 네, 막 괴롭긴 싫어. 그래서 대충 그냥 영화의 문법을 대충 차용해다가 그냥 쉽게 써서 마무리해요, 이 얘기를. 그게 그들의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콤비가 그동안 만든 작품들을 보면 짧을수록 재밌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단편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고 장편 애니메이션까지는 괜찮다가 막 영화 시리즈 이렇게 가면 뒤가 완전 엉망이 되고 막 무너지는 게 거의 뭐 세상 멸망급이에요. 저는 근데 지옥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도 제 생각에 이거를 보고 네. 지옥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 지옥이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 그냥
모르겠다. 열린 결말로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계시록을 만들듯이 만들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은 이 설정 하나만 가지고 장편 영화를 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캐릭터, 사람은 어떤지, 상황은 어떤지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뭐 열망이 없다고 할까? 욕망이.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지옥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1편 같은 경우를 시리즈 1편을 생각해 보면 2는 없어요. 그러니까 2는 없는 겁니다. 2는 없다 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영화로 이제 한 편으로 만드는 거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또 있으니까 2시간 안에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지옥도 그 설정 그거를 계속 보여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엔딩은 그냥 뭐 아니에요. 휘발돼 버리잖아요. 지옥은 굉장히 잘 만든 그 치밀함도 있었고 구성이 맞아떨어지는 어떤 쾌감도 있었고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메시지도 확실하게 끝내줬기 때문에 그 작품 하나만으로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근데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부분이 좀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그렇게 흐르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캐릭터의 깊이감들도 없고 솔직히 여기 나오는 뭐 범인 캐릭터든 형사 네. 캐릭터든 목사 캐릭터든 다 전형적인 캐릭터기는 해요. 그 캐릭터만의 고유성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근데 목사 캐릭터는 되게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로서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였거든요. 그 개척교회 목사가 갖는 그 뭔가 그 욕망과 현실과 그다음에 뭐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게 되게 리얼했어요. 맞아요. 되게 리얼했고 류준열이 연기를 또 굉장히 너무 잘했고 저는 네. 사실 고백하자면 류준열 배우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가 없거든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특히 올빼미 때도 좀 놀랐었는데 올빼미 때도 진짜 잘했죠. 올빼미보다 훨씬 잘했어요. 여기는 더 그리고 안면 근육이나 이 표정을 너무 너무 잘 잘하더라고요.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의 빈 구석이 이 사람의 그 감정 네. 표현으로 인해서 메꿔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류준열 정말 엄청 일취월장하고 있구나. 네, 원래도 류준열은 잘했는데 정말 네. 인정. 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러니까 그 전자발찌남 배우도 사실은 저는 캐스팅 잘했다고 느낀 게 연상호 감독님이랑 똑 닮았잖아요. 그래요? 저는 특별 출연인 줄. 저도 처음에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찾아봤어요 크레딧을. 네. 너무 똑같이 생겨서. 네. 근데 이게 그 닮았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신민재라는 배우. 저는 연상호 배우 연상호 감독님 얼굴을 잘 기억을 못 그래요? 하겠어서. 신민재 배우 떠올리시면 이 악당 배우를.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외모를 더 약간 좀 그쵸. 조금 더 무섭게 보자마자 좀 피하고 싶다. 이 사람 좀 그쵸. 그렇게 보자마자 성범죄자야 얼굴이. 그런 뭔가 이 사람은 범죄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분위기를 내는 그런 배우의 느낌을 엄청 잘 살린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이런 역할에는 사실 이런 외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도 정말 나쁘지도 않았고 그에 비해 지금 형사 역할을 맡은 신현빈이 너무 그러니까 이 신현빈 자체가 엄청 발연기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쵸.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나오는 분량도 꽤 많으신데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이런 안타까움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셋이 부딪히고 이러면 완전 이게 너무 받쳐주질 못하더라고요, 연기가. 아니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그 여동생이 죽은 트라우마를 가진 여형사라는 캐릭터가 진짜 너무 뻔하고 맞아요. 너무 뻔한데 저는 이게 신현민 배우의 뭐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각본과 연출에서 이 캐릭터가 너무 그냥 힘이 없는 캐릭터고 아니 여동생이 죽고 나서 밤마다 울어. 밤마다 악몽 꾸고 여동생이 나타나가지고 밤마다 악몽 꾸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도 울고 계속 울어. 그러면서 어떻게 강력계 형사로서 이 범인을 잡으러 다닙니까? 근데 일은 또 겁나 잘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연약해. 맞아요. 그 너무 외모가. 외모도 그렇고 이 발성을 할 때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그냥 발성에서 일단 밀려요. 맞아요. 이게 류준열과 범인과 그 세 명 신에서 이게 같은 느낌으로 김현주 배우가 그 이 연상호 감독님 작품에서 많이 지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김현주 배우가 뭐 크거나 약간 뭐 이렇게 근육 있거나 이런 타입이 아닌데도 강단 있어 보이고 세 보이거든요. 근데 신현빈 배우는 그런 느낌이 안 너무 들어요. 청초하셔. 네. 강력계 형사치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되게 편견일 수도 있지만 유능해요, 되게 캐릭터도. 근데 그 유능함이 그리고 이게 물론 형사 추리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무 좀 개연성 없이 아,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추리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여기서 한 중학생인가 납치가 된 거잖아요. 이 아이를 찾는 게 어쨌든 이 영화의 가장 큰 줄거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계속 그 아이가 실종된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경찰이 브리핑하면서 여기 공사 현장에서 이 범인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현빈이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뭘 추리한 것도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 분위기를 내는 데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특히 초반에 막 그 여중생 따라다니는 그 성범죄자 그 전자발찌 남자를 그러니까 보여줄 초반만 때 좋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시를 받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네. 굉장히 공들여 찍고 뭐 신현빈이 정서가 불안할 때 그 뭐 카메라가 막 울렁거리면서 막 이런 것들 굉장히 힘줘서 찍은 것 같은데 이 추리와 형사 부분은 또 약간 코웃음 치기 이래도 돼 같은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결정적인 어떤 걸 발견해서 전화로 연락해서 찾아 이러는데 전부 다 사무실에 있어요. 그 모든 그 연락을 받은 그 사람 경찰들이 다 공사장에 가 있어요. 가 있어야죠. 거기서 찾아야지. 찾아 이럴 때 막 그래 내가 찾을 테니까 공유해줘 막 이래요. 그게 뭔데? 그게 뭘 뭔데? 찾으라고 그런 거야 같은 대사를 그러니까 이런 쓴 사람 한 약간 명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정말 힘을 안 들이고 막 했구나 같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게으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력계 형사가 그렇게 공황장애가 있고 막 맨날 약을 먹어야 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심장에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강력계 형사로 채용이 돼? 저도요. 신체 검사 안 해? 아니, 저도 그게 좀 너무 시나리오가 너무 게을러요. 너무 현실 그냥 그렇다 떨어진 쳐. 거. 네. 그냥 맞아요. 그렇다 그냥 쳐가 쳐.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주장했지만 이 형사 캐릭터가 꼭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목사, 맞아.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괴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또 다른 또 신념을 갖고 있는 범인. 이 두 사람의 잘못된 신념으로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 인간과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힘있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쵸. 거기 누가 그 사건을 또 정신병자인가. 추적하는 또 여자 형사를 굳이 또 그렇게 연약한 형사를 끄집어 내서 이거를 세 명이서 만드는데 전혀 유기적이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무슨 갑자기 처녀 귀신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처녀귀신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뭐 너무 시나리오가 게으릅니다. 생각은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창작자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허술한 이야기 속에서 방금도 말했지만 류준열의 연기가 그 빈틈을 메꿔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저는 그 류준열이 차 안에서 자기 와이프한테 불륜을 고백하라고 하면서 그 회개시키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장면을 너무 잘 찍었다. 그래서 조금 이 좋은 배우와 정말 열심히 류준열이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뭐 그 설교하는 거 막 엄청 많이 듣고 막 그 연상호 감독이 막 나중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막 묻고 또 묻고 막 그랬대요, 류준열이. 근데 그런 성과가 분명히 이 영화에서 있고 또 강렬한 씬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각본과 연출에서 힘을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뭐 류준열 한 명 건졌다. 맞아요. 근데 정말 류준열 배우로서 배우의 참 연기만을 보기 위해서도 이 영화는 그냥 그 정도로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과 상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류준열이 배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인- 고통과 상처가요? 그거는 아, 동의할 류준열 수는 배우의- 없지만 류준열 배우의 스캔들? 개인적으로 고통과 별로 상처를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그거 아닐 것 생각이 같은데. 그건 알 수 없죠. 우리는 타인이니까. 그건 뭐 영화 외적 얘기니까 뭐 네.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근데 같고요. 꽤 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그렇다고 옛날부터 치고. 옛날부터 잘하긴 했어요. 어. 류준열 배우는. 근데 이 정도의 감정 연기가 깊었나 싶긴 해요. 저는 올빼미에서 저는 봤거든요. 저도 되게 네. 류준열이 이 정도였나? 네, 맞아요. 그 유해진 배우랑 이렇게 붙었을 때 아, 맞아요. 시너지가 나잖아요. 잘하는 사람들끼리 붙으면. 그리고 그런 저는 느낌? 개인적으로 올빼미 시나리오가 또 엉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난 재밌게 마찬가지로 봤는데. 아 그래요? 응. 저는 진짜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도 거기서도 발군이었어요. 약간 류준열 잘했어. 때문에 끝까지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배우다. 마스크가 전혀 사극이랑 안 어울릴 것 맞아요. 같은 두 배우 유해진과 류준열의 어떤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장센이 대단했다. 둘 다 연기력이 정말 끝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게 그리고 뭐 포스터에서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던 게 알폰소 쿠아론이 총괄 프로듀서였다. 아 잊고 있었네. 이거를 또 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알폰소 알폰소 쿠아론님 엔딩은 안 보신 채로 그냥 그 프로듀싱 하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알폰소 쿠아론이 저의 최애 영화. 정말 너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해 하면은 베스트 3에 들어가는 그래비티를 만든 감독님이어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이 근데- 엔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프로듀싱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정말 그냥 디렉팅이나 네. 하시. 근데 연상호 감독 팬이었대요. 그러니까 눈여겨봤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먼저 연락했다고. 먼저 연락해서 그랬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근데 총괄 프로듀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셨네. 제대로 하셨는가 하는 좀 그냥 그런 생각은 감독만 들어요. 하셔야겠네. 그래서 본인 영화 감독만 하셔야겠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 쿠아론 저 되게 좋아해서 그 24년 작년에 나온 시리즈물인데 그거 보셨어요 혹시? 애플 TV의 디스클레이머라고 아니요. 그냥 그 예고만 봤어요. 이거를 알폰소 쿠아론이 감독을 했는데 이 드라마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케이트 블란쳇이랑 그 케빈 클라인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 영화도 정말 엄청 빠져들어서 보게 돼요. 특히 초반 중반까지. 그러니까 완전 약간 추리 소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케이트 블란쳇이 아들을 가진 엄마인데 그리고 되게 성공한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한테 어느 날 어떤 책이 배송이 되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실제로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이탈리아로 휴가를 갔을 때 남편을 속이고 어린 아들과 같이 해변에서 어떤 젊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외도를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한테. 근데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은 책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오, 흥미로운데요? 엄청 설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망가져가는 과정을 그린 시리즈물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좀 대단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알폰소 쿠아론 생각을 하면서 떠올린 게 이 영화에서도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이 책의 내용이 진실인가? 케이트 블란쳇의 기억이 진실인가? 이 케빈 클라인이 이 책을 보낸 그 쪽의 사람이거든요. 이 케빈 클라인은 진실인가? 막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각자의 신념과 욕망에 따라서 진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 계시록의 이 메시지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폰소 쿠아론이 약간 요런
주제나 이런 메시지를 좀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아니 근데 살짝 해봤어요. 감독님 실망이네. 자기 영화는 그렇게 잘 만들고 프로듀싱한 영화는 이렇게 엔딩이 근데 무너져가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근데 디스클레이머도 솔직히 다 보고 나면 엔딩이 좀 별로예요? 약간 좀 이건 뭐야? 약간 막장인가? 약간 이런 실망감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수작이다, 걸작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서 야, 알폰소 쿠아론 감독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인데 이랬던 작품이긴 한데 이 설정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좀 대단하긴 해요. 물론 뭐 계시록과 비교할 그런 수준이 아니죠. 어쨌든 근데 여기에 그 정호연 배우도 나와요. 그 케이트 블란쳇의 비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네, 오징어 그런 게임 짤을 이후에. 본 적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보다가 저 영어 하는 저 동양인 배우가 정호연? 그랬는데 얼굴이 이렇게 약간 연출상으로 솔직히 어둡게 나오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역할이 꽤 비중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역할이어서 그런 것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애플 TV 보고 계시면은 디스클레이머도 추천드려요. 추천 못할 정도는 아니고 추천드리니까 갑자기 글로? 그것도 네. 오늘 추천작 두 편.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연상호 감독하고 같이 하셨던 그 지옥 같이 쓰셨던 최규석 작가님. 최유석 이것도 작가가 같이 그래서 같은 얘기를 또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같은 지옥이랑? 주제가 약간 인간의 나약함과 음. 그 나약한 인간은 항상 허상에 매달려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약간 집착한다. 그렇죠. 여기도- 그거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때부터 많이 잘못된 신념. 네, 잘못된 신념과. 누가 근데 여기는 이제 정신병자인가 중요한 같은 거는 주제. 지옥에서는 그 지옥에서 온 사자들에 꽂혀갖고 사람들이 그 종교를 창시하고 막 거기에 의미 부여를 막 하면서 그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고 여기는 어쨌든 뭐 종교든 자기의 그 죄책감이든 폭력의 피해를 입었었든 어떤 자기의 그 허상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신의 계시라고 부르는 어떤 허상 아니면 자기가 괴물이라고 부르는 어떤 허상 그 형사는 그 죽은 그 죽은 동생에 대한 허상 음. 이게 다들 인간이 이만큼 나약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 그럼 결국 모든 인간은 예비 정신병자 같은 건가? 예비가 아니고 실제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정도의 발현이 되느냐 차이만 안 있고, 되느냐의 네. 차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봅시다. 약간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허상이나 신념이나 뭐 걱정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이야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두 사람이 포커스를 맞추는 주제가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 사입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맞아요, 만드신 맞아요. 것 중에 거기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런 메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애초에 그런 것에 관심이 꽤 많고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간 작품이 없을 정도로 저 종교 얘기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미키 세븐틴 때도 느꼈는데 갖고 있는 관심사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떤 창작자들이. 근데 문제는 요 관심사를 매번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늘 동어 반복적으로 맞아요. 하면 맞아요. 보는 사람이 저도 이제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눈치를 채게 되잖아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처럼 오래 쉬어야 돼요. 얘기가 너무 있어야. 이상한데 자꾸 튀는 거 아니, 아니야? 진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고요. 연상호 감독님도 너무 연달아서 맞아요. 사이비 종교,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거, 뭐 기독교의 어떤 뭐 그런 것들, 뭐 너무 동어 반복이고 저도 너무 거기에 동의해요. 솔직히 말해서 윤 작가님 말씀하신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도 지금 큰일 났잖아요. 지금 미키로. 다음 영화까지 보고 판단할래요. 아니, 다음 영화 저는- 벌써 그거 발표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 서울을 배경으로 맞아요. 공포 영화. 네. 그거 괴물의 동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의심을 약간 품고 한강 있어요. 아니고 다른 저기 탄천이나 그런 데서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뭐 코엑스 아닐까? 단 한 편 실망했다고 영원히 기대를 놓지 않지는 않을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정말 창작자들이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딱 계시록 할 때부터 연상호 딱 연상이 되면서 이번에도 또 뭐 종교에 대한 뭐 그런 거 그리고 왜 이렇게
저 소신 발언하면 이렇게 미디어에서 한 놈만 팹니까? 기독교 그만 건드려 주세요. 제발. 기독교가 현실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모든 종교 어느 집단이나 좋은 분과 나쁜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생각은 왜 집단이어야 하죠, 종교가? 종교는 개인이에요. 그냥 개인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돼요. 왜 교회라는 곳에 모여?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얘기가 너무 3000% 빠지니까 영화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건 왜 어떨까요? 목사라는 직업이 필요해? 왜 교황이 있어야 돼? 그만하시죠. 이제 그것은 이제 종교의 영역인 것 같고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만 내일 만납시다, 우리. 아니, 영화적으로만 얘기하면 어쨌든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맞아요. 제가 지금 한 얘기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이 스토리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뇌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집단이나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많고 계속 했던 얘기를 동어반복하는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뭐 찬송가 나오면 다 빌런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뭐 그런 거랄지 아니면은 미디어에서 의사라는 직업이나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그리는 면도 솔직히 많고 그렇죠. 편견 천재 아니면 거의 히포크라테스의 현신 같은 뭐 스리생 같은 뭐 그런 거랄지 그런 거에서 어쨌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기분이 나쁜 사람들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도 이제는 조금 동어 반복한 것들은 조금 좀 벗어나서 그거를 누군가 한 번 깨잖아요. 또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편향돼. 그러니까 네. 새로운 캐릭터나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풍성하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 계시록 보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살인의 추억 이전까지는 이 범죄 현장에서 형사들이 막 헤매고 실수하고 이런 장면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살인의 추억에 한 번 만들고 나니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 사건 현장에서 형사들이 막 실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영화가 없거든요. 이런 거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요즘에 극장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작품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작품들이 많은데 좀 창작자들이 조금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 안전하게 또 가보자라고 하면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나 극장 관객들이 너무나 눈이 높고 정말 실제로 창작을 해도 될 만큼 눈높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냥 안주했다가는 정말 언제까지 작품을 하실지 모를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는 계시록 얘기를 해봤는데 자 평점 윤 작가님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뭐 중반부까지 몰입도도 괜찮았고 그냥 뭐 소소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쫙 절반 2.5. 2.5. 네. 김 작가님은요? 저는 연상우 감독님, 최규석 작가님 진짜 팬이에요. 아직 그래도 그래서 화가 많이 나죠. 맞아요. 좋아하면 그래도 맞아요. 화나죠. 이 정도 스토리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창작자라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뇌를 그냥 가만 놔두지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넓고 넓은 동시에 깊이까지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3점입니다. 꽤 많이 주셨네. 항상 욕을 하고 점수는 항상 저보다 더 주시네요. 이 욕도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애정이 없으면 뭐. 네. 저도 이 영화를 뭐 못 볼 정도의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뭐 굉장한 기대를 갖고 보시면 실망할 거기 때문에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는 그냥 맞아요. 볼만하다. 그래서 2.5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네. 안녕. 안녕.